오늘 6월 23일 태풍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어, 태풍이라는 것은 그냥 우선 가볍게 생각을 하면은 태풍이 왜 부는지부터 이제 이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 우리 복사라는 것을 좀 따져보죠. 복사라는 것은 그 에너지 전달 방식이에요. 에너지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제 복사라는 것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3단원과 조금 연관된 것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복사라는 것들은 이제 우리랑 가장 가까이 있는, 태양에게서 이제 복사하는 것이 있고요. 태양 복사. 그리고 지구에서도 열을 받으니까 이제 열 받으면 계속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다시 바깥으로 이제 열을 방출하게 돼요. 그걸 이제 지구 복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태양 복사, 지구 복사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중에서 태양 복사는 그 온도가, 표면 온도가 5800K 정도가 되고요. 지구 복사는 온도가, 지구의 표면 온도가 288K 정도 이제 해당하게 되니까, 이제 그 온도에 맞는 열 에너지를 이제 방출하게 돼요. 그때 5800K는 그 온도에 맞는 방식이 어떤 빛을 내보내느냐, 가시광선 영역의 빛을 가장 강하게 내뿜게 되고요. 물론 그 중에서 이제 주황색 또는 주황색, 이제 빨간색, 노란색 이런 색깔들을 주로 방출하게 되고, 그리고 지구 복사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파장이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외선으로 내보내게 돼요. 음. 어쨌든 여기에서 뭐 태양 복사랑 지구 복사랑 이제 내보내는 양이 같아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복사 평형이라고 하는 단어로 좀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위도별로 보면은 이제 달라요. 복사 평형이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 위도별로 지구의 표면을 이렇게 일직선으로 한번 그려볼까? 그러면 이제 태양 복사가 이제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할 때, 태양 복사는 입사하는 양이고, 지구 복사라는 것은 방출량이에요. 지구 복사. 그러면 어떻게 지구 복사를 하느냐? 태양 복사 같은 경우에는 붉은색으로 한번 해볼까? 태양 복사는 위도가 여기가 0도, 적도, 그리고 이 위쪽이 90도 N, 오른쪽이 이제 90도 S라고 가정을 했을 때, 태양 복사 같은 경우에는 위도별로 차이가 굉장히 커요. 이렇게 위도별로 차이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지구 복사 같은 경우에는 위도별로 차이가 그렇게 막 크진 않아요. 이렇게 약간 차이는 있는데 선생님이 오버해서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에너지 방식이, 그 에너지 전달이 가장 많이 되는 것, 뭐 좀 좌우 대칭이 좀 안 맞네요. 어쨌든 이 부분이 바로 38도 부분에서 에너지 전달이 최고이다. 전달이 최고 많다. 자, 요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가끔씩 이제 학생들마다 이제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저기가 뭐예요? 에너지 전달이 가장 많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네, 딴 건 없어요, 사실. 음, 딴 건 없고,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0도라고 이제 대략 위치를 잡아보면, 영도는 태양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에너지 양 자체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위도로 에너지를 많이 보냅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위도가 높은 곳은 에너지를 많이 보내지 못하고 조금 보내요.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고위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덜 보내고, 조금 더 고위도는 조금 더 덜 보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도 38도 부근에 보면은 여기 해당하는 부분, 네, 에너지가 가장 많이 이동하고 있죠. 그러니까 38도 부근은 에너지 전달이 가장 크고, 또한 에너지 전달이 가장 크다는 얘기는 에너지 교류가 활발하고, 네, 그 공기들의 교류가 활발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상황을 살펴보면 여기 부분 이렇게 좀 표시를 해볼까? 빨간색으로. 이 부분은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아요. 태양, 어,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 복사 에너지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과잉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 샥샥샥. 요 부분은 이제 에너지 부족이라고 하면 되겠죠. 네, 지구 복사 에너지가 더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 에너지가 과잉된 부분과 에너지가 부족한 부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네, 공기가 또는 물이 이동하면서 에너지를 전달해 줘요. 자, 이때 공기가 이동하는 것을 대기대순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네, 물이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해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노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대기대순환은 1년 365일 내내 하고 있고요. 물이 이동하는 거, 해류 같은 것도 이제 1년 365일 내내 하고 있는 것들인데, 네, 여름에는 굉장히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저위도가 에너지가 더 과잉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잉이 뜨는 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다가, 뭐 고민은 하진 않았겠지. 어쨌든 저게 이제 해결하는 방식이 이벤트 형식으로, 네, 이거는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일반적. 그러니까 특히 여름에는 더 더워짐으로 열에너지 과잉을 해결해야 되는 거죠. 해야 한다. 이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제 태풍이에요. 그러니까 태풍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 수증기의 잡열이다 뭐 이런 표현들도 당연히 있지만, 이제 여기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건 열에너지 소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태풍이라는 거, 네, 열 에너지 과잉을 해결하는 수단이에요. 해결하는 방법. 그래서 태풍은 뭐 우리가 그냥 흔하게 생각할 때는 나쁜 점이다, 나쁜 점이 많다, 뭐 피해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태풍이 없으면요 지금도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있지만, 지금 이렇게 계속 시원하면은 나중에 겨울 때, 예, 그러니까 따뜻한 공기가 충분히 안 오잖아요. 열 에너지가 과잉이 된 게 우리 중위도 또는 고위도로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럼 올겨울에 엄청 추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열 에너지라는 것이 적절히 배분이 돼야 저위도는 저위도대로 어느 정도 따뜻해지는 거고, 고위도는 고위도대로 어느 정도껏 이제 시원해진 거지. 그래서 이 태풍이 이제 열에너지 과잉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배경 지식이에요. 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태풍 중에서 태풍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풍속이 17m/s 이상, 네, 요거. 그리고 열대저기압이라고 부르는 요 이름에 관련된 거. 열대.
열대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냥 흔하게 0도에서 30도 부근의 저위도. 자, 좀 나눠볼까요? 우리 뭐 지구를 그린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위도 0도가 있고요. 위도 30도가 있고요. 위도 60도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적도 30도, 60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 첫 번째 적도에서 30도 지역을 열대라고 하고요. 30도 부근은 아열대라는 이름이 있고요. 30도, 뭐 40도 여기 부근은 이제 온대라는 이름이 있고요. 60도 부근은 이제 아한대 또는 그 위는 한대 이런 표현을 써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열대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음. 지금 여기에서 열대라고 이야기하는 거, 네, 위도 충분히 0도에서 0도에서 한 30도? 그 부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인데, 그 중에서도 요거 별표해 주세요. 위도가 5도에서 25도. 그러니까 열대가 0도부터 30도까지 다 맞다면서요. 근데 문제가 0도는 포함이 안 돼요. 0도는 포함이 안 돼요. 자, 이 위에 좀 빈 공간이 어디 있을까? 빈 공간이 어디 있을까? 아, 네. 여기 위에 한번 적어 볼까요? Y 0도 미포함. 왜 태풍은 0도에서는 발생을 안 하는가라는 것을 좀 따져보면 0도라고 하는 곳은 좀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전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전향력이라는 건 뭐 어떤 힘이냐면은, 네, 물체가 이제 운동을 할 때 이제 방향을 좀 휘게 하는 힘이에요. 네, 지구 자전 때문에 자전으로 물체의 운동 방향을 변하게 하는 힘, 게 하는 힘, 이렇게 압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구가 자전하니까 물체의 운동 방향이 바뀌어요. 자, 이 물체가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 네, 어느 방향으로 바뀌느냐라고 하면은 북반구 기준은, 네, 요거는 기억해 주셔야 돼요. 북반구 기준은 운동 방향의 오른쪽 방향이고요. 남반구 기준은, 네, 반대로 움직이죠. 북반구랑 남반구랑 회전하는 방향은 서에서 동으로 같은데 이제 북극에서 바라보면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이제 지구 자전이고 남반구를 이제 남극에서 바라보면은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지구 자전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회전하는 방향은 반대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북반구는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흐름이 나타나고 남반구는 왼쪽 방향으로 이제 휘는 바람이 나타납니다. 나중에 이제 대기대순환 쪽에서 더 이야기가 나와요. 어찌됐든 우리 전향력에 대한 식을 좀 생각해 보면은 전향력 F라고 쓰는데요. 음, 네, 이 F는 네, EMV 오메가 사인 위도라는 식으로 이제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얘는 질량, 얘는 속력, 얘는 상수, 코리올리 상수라고 전향력 상수예요. 전향력 상수, 얘는 위도.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요거라는 거지. 사인 위도예요, 사인 위도. 사인 위도에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거, 사인 0도는 바로 숫자로 0이라는 숫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향력 F가 0이 된다는 거예요. 적도에서는 전향력 자체가 0도입니다. 저런 걸 봤을 때, 근데, 음,
적도에서는 저기압이 생기고 이제 고기압이 생긴다라고 하더라도 방향이 휘지 않아요. 어 선생님이 기억을 하라고 할 때 이제 고기압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있는 것 중에서 우리 네 북반구 기준으로요. 북반구 기준으로 고기압은 바람이 요렇게 불어 나간다고 했고 네 저기압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기서 휘는 거 있잖아요. 휘는 효과는 바로 전향력 때문이에요. 어. 저기에서 휘는 효과가 바로 전향력인데 저렇게 휘지도 않는 흐름이 나타나는 거죠. 어디서? 네. 사형 영도, 적도에서는 휘지 않아요. 그래서 저기압, 고기압 이런 흐름 자체가 안 생깁니다. 어. 그러니까 저렇게 바람이 불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적도는 발생이 안 돼요. 아무리 온도가 뜨거워도 네 태풍이라는 것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항으로 수온이 27도씨 이상, 수온이 27도씨 이상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거는 증발이 다량 발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증발이 많이 발생해야 그 안에서 이제 수문열이라는 것이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요것을 간단하게 요거 얘기할 때 그림을 많이 그리는데 요게 좋은 거 있네. 여기가 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바다. 바다는 물로 되어 있잖아요. 물방울, 물방울. 자, 물이 증발을 합니다. 증발. 증발을 하면은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수증기가 되어 있겠죠. 자, 그러면 요렇게 변하는 현상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냐? 기화라고 부릅니다. 기화는 열 에너지 흡수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그냥 수증기만 되면 되는데 이 아이가 뜨거우니 주변이 뜨거우니까 다시 물방울로 변합니다. 물방울. 그러면 요 아이는 어떤 상태 변화를 하는 것이냐면은 이제 액화라는 것을 하죠. 액화. 자, 열 에너지 방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요 포인트가 중요한 거예요. 열 에너지 방출. 자, 물방울이 주변에 열 에너지를 막 방출해. 열 에너지를 막 방출하니까 여기에 구름이 어마어마하게 생기죠. 왜 그러느냐?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했다? 그거 자체가 바로 구름이에요. 그러니까 구름이 형성이 됐는데 그 아이가 액화되면서 열 에너지를 방출해. 이게 이제 밑에서 얘기하는 수증기의 잠열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 물방울이 주변에 열 에너지를 내뿜게 되니까 이 공기들은 상승을 하게 되는 거지. 강한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도의 물이 좀 뜨거워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뜨거우니까 저렇게 구름을 만든다라고 할 때 강한 상승으로 인해서 열대 저기압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압 형성. 그러니까 태풍이라고 하는 아이는 네, 수온이 27도씨 이상.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곳에서는 열 에너지가 많은 곳에서는 네, 발생할 수 있고 태풍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태풍의 세력이 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포인트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밑에 보신다면은 여기에 특징이 나와 있어요. 특징은 뭐 밑줄만 그어도 돼요. 전선을 동반하지 않는다. 전선, 한랭 전선, 온난 전선 이런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등압선이 조밀한 동심원의 형태로 나타난다. 네. 동심원의 형태라는 것은 원 하나를 이제 중심을 하나로 잡고 그걸 경계로 여러 개의 원들이 이제 겹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포인트를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 우리나라에서는 네, 여름이죠. 저거는 이제 남반구에서는 12월, 1월 뭐 그때가 남반구의 여름이니까 그때 태풍의 영향을 받게 되겠죠.
우리나라는 7월에서 9월이 여름이니까 저게 태풍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아까도 처음에 설명했었던 거 지구의 열평형에 기여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제 태풍이 생깁니다. 태풍이 생긴다라고 가정을 할 때 이제 태풍의 구조는 여기에서 기억해 둬야 되는 건 지름이 수백 킬로미터 정도예요. 그리고 태풍의 중심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눈을 포함하는 중심도 있고 태풍의 중심이 사실 수백 킬로미터나 되는 아이의 중심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넓긴 넓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일부분, 그러니까 그 태풍의 중심에서 한가운데, 그게 바로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태풍의 중심에서 한가운데. 몇십 킬로 안 됩니다. 30킬로에서 50킬로미터. 그러니까 한 금산 정도 크기, 그 정도가 이제 태풍의 눈이에요. 근데 저 곳에서는 왜 태풍의 눈에서는 바람이 약한가라고 하는 거 밑에 그림에서 조금 살펴볼게요. 그 왼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태풍의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저기 그림에서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서 공기가 다 상승해. 다 상승해. 우와, 엄청나게 상승해. 그러면 저곳은요, 공기 자체가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서 상승하게 되면, 네, 결과는 뻔해요. 진공 상태가 되겠죠. 근데 거기 자연은 그렇게 진공 상태, 무언가 없는 상태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태풍의 눈에서는 저렇게 기압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네, 기압이 낮으면 보통 저기압 상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태풍의 눈에서는 이렇게 하강하는 흐름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런 것들을 보면서 아, 자연은 무언가 이제 부족한 것을 전혀 남기지 않고 다 채우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오른쪽에 그림 봤을 때 여기 중에서 선생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이제 풍속이에요. 풍속. 딴 거 몰라도 풍속은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이게 뭐냐, 지금 여기에서 풍속은 M자형으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면은 여기 밑에 또 빈 공간이 있네. 태풍이라고 하는 아이가 이렇게 사이즈가 있고요. 태풍의 눈이라고 하는 아이를 여기에 잠깐 그려볼게요. 눈 동그랗게 그려볼까? 이거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기도 하던데. 동그랗게 그렸을 때 이 태풍이라고 하는 아이가 이쪽으로 진행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동그라미가 이제 통과하는 지역이, 눈이라고 이야기하는 아이가 통과하는 지역이 얼마 안 돼요. 떠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진행한다고 했을 때 지금 여기 살살살살 색칠한 지역은 눈이 통과하는 지역이에요. 눈 통과 지역에는 통과 지역 풍속 그래프는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조금 얇게 해볼까? 눈 통과하는 지역의 풍속은 눈이 통과하니까 태풍의 중심에 가까워질 때 풍속이 높아졌다가 눈에서 다시 낮아졌다가 빨라집니다. 이렇게 M자형 구조를 띠고 있는 게 가장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M자형. 근데 눈이 통과 안 하는 지역이 더 많아요. 여기 훨씬 더 넓은 곳이 있잖아요. 눈 통과하지 않는 지역의 풍속선은요. 그러니까 태풍의 중심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눈만 중심이 아니에요. 그 근처도 다 중심이 됩니다. 태풍의 중심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태풍의 눈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그래도 중심의 기압이 가장 낮기 때문에 풍속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풍속의 추세선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냥 떨어집니다.
여기 부분이 이제 중심 통과 시점이에요. 통과 시점. 그리고 요게 이제 눈 통과 시점. 뭐 요렇게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렇게 중심만 통과할 때 또는 눈이 통과할 때, 아, 각각 그래프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 요거 풍속선 그래프로 보통 판단한다라는 거. 둘 다 이제 풍속 그래프는 다른 변형 차이가 나타나지만 누구냐? 그 아이. 기압 그래프는 차이가 없어요. 기압 그래프는 어쨌든 중심이든 눈이든 어차피 어쨌든 태풍의 중앙 부분을 통과하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중심 지역에 근처에 가까이 가면은 기압이 낮아지고 다시 높아지고 요렇게 하니까 네, 여기에서 보는 풍속 그래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아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태풍의 이동 같은 경우에는 요거 요즘에 문제에 자주 나오고 있는 패턴 중에 하나예요. 요거 아이 별표 치세요. 태풍의 이동은 이제 포물선 궤도를 그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밑에 보시게 되면은 네, 이 오른쪽이죠. 태풍의 이동과 위험 반원, 안전 반원 이런 거 보는 과정에서 여기 오른쪽 볼게요. 먼저 이동부터. 태풍은 네, 처음에 이야기할 때 무슨 이유 때문에 생기느냐라고 하면은 위쪽으로 열 에너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생기는 거예요. 열 에너지 전달. 그러니까 가고자 하는 방향은 고위도예요. 그러니까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고 싶어요. 근데 여기에 편서풍이라고 하는 아이가 이렇게 자꾸 끌어내려. 그러니까 무역풍대에서는 적으셔도 좋아요. 속력이 느리다. 여기에서 속력이 느리다는 것은 풍속이 느리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행 속력 또는 이동 속도가 느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무역풍이 불 때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을 보세요. 태풍 진행 방향 오른쪽. 오른쪽을 보니까 네. 무역풍이 부는 방향과 태풍이 이제 태풍에서 이제 바람이 들어가는 방향이 일치해. 그러니까 중위도 고압대 그러니까 그 무역풍대에서는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이 네, 풍속이 더 빨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을 위험 반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태풍 진행 방향의 왼쪽 보시면은 태풍이 진행하는 곳의 무역풍대에서 네, 무역풍대에서 부는 바람의 방향과 이제 반대 방향의 바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가는데 이제 맞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풍속이 느려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이것을 이제 무역풍대에서 이제 위험 반원, 안전 반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편서풍대에서는 바람의 진행 방향이 위쪽으로 부는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서쪽에서 바람이 부는데 이 편서풍의 그 바람의 흐름과 그리고 태풍의 진행 방향과 거의 일치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무역풍대와 마찬가지로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이 네, 위험 반원이 되고 왼쪽은 안전 반원이 되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면은 태풍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각 월별로 지금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이동하는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6월의 그래프를 한번 유심히 보세요. 6월은 네, 태풍이 우리나라 쪽에 접근을 못해요. 지금 현재 접근을 못하고 있는 중인데 그거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 그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기단이
오호츠크의 기단이에요. 그러니까 오호츠크의 고기압이 네, 자리 잡고 있으니까 고기압 근처에는 꿈쩍도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좀 알아둬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태풍은 왼쪽에 써볼까? 태풍의 이동 경로는 그 당시 고기압의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태풍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네, 미국에서 예측하는 태풍의 진행 방향, 일본에서 예측하는 태풍의 진행 방향, 그리고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얘기하는 태풍의 진행 방향이, 물론 그 나라 기상예보관들의 이제, 희망사항이 조금, 들어가 있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고기압이 어디에 있는지, 고기압의 세력이 얼마나 큰지, 네,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태풍이 진행하는 것을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에서, 모든 기상예보관들이 똑같이 예보하지는 않습니다. 음,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이 이제 달라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지금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동한다. 라고 적혀 있는 거죠. 음. 네. 아, 요거는 이 짜투리 설명으로 나와 있는데,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긴 해요. 근데 여기에서 뭐 태풍의 진행 방향, 태풍이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이 왼쪽에 서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자, 여기 그림을 보면 사람이 왼쪽에서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태풍의 여기에서 부는 바람이 1번 이렇게 불었다가 2번 이렇게 불었다가 3번 이렇게 부는 거예요. 그게 1번, 2번, 3번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건데 이거는 그냥 태풍의 진행 방향, 태풍의 바람 방향과 일치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왼쪽에서 관측자가 볼 때는 1번, 2번, 3번 그러니까 태풍의 화살표 끝 여기 화살표 끝을 이어보면 이렇게 반시계로 회전하고 있죠. 음. 그리고 오른쪽에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태풍이 처음에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점점 멀어져 갈 때 태풍이 첫 번째 위치에 있을 때는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두 번째 위치에 있을 때는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세 번째 위치에 있을 때는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이 오른쪽 관측자가 있는 위치에서 1번, 2번, 3번 이렇게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람의 끝 방향 이렇게 이어보면은 풍향이 어떻게 변하고 있나? 시계 방향으로 변하고 있지. 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풍향이 태풍과의 위치에 따라서 태풍의 왼쪽에 있다 또는 태풍 진행 경로의 오른쪽에 있다 라고 하는 거, 네,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 각각 위치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렇게 풍향 가지고 따지면은 조금 머리가 아프니까 선생님 교정해 줄게요. 자, 태풍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측자가 있어요. 관측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태풍의 진행 방향이 요 방향이라고 하면은 자, 이 A라는 사람이 볼 때, B라고 하는 사람이 볼 때 진행 방향이에요. A라고 하는 사람의 진행 방향을 보면은 이렇게 태풍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네. A가 볼 때는 네, 저렇게 바라보는 방향이고 이거 A라고 써볼까? A. 자, B가 보는 태풍은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음, 이게 B. 자, A 태풍의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볼 때 이게 반시계 방향이죠. 그냥 이렇게 파악해 주셔도 돼. 저렇게 외우셔도 돼. 괜찮아요.
그리고 B가 바라보는 태풍의 그 풍향 변화는 네, 시계 방향. 요렇게 바라보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탐구자료창 요것이 이제 요즘에 주로 이제 탐구자료로 많이 탐구 문제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태풍 진행 경로에 대해서 점을 찍고서 이제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역풍대에서는 속력이 느리다. 진행 속력이 느리다라고 이야기하고 편서풍대에서는 태풍의 진행 방향과 그리고 바람의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에 진행 속도가 빠르다라고 얘기하는 게 여기 적혀 있죠. 이게 하루마다 찍었을 때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네, 무역풍대에서 한 점 한 점 한 점 찍을 때 굉장히 점 사이의 거리가 짧아요. 그런데 여기 편서풍대에서 바라보면은 점 하나 이렇게 탁탁 찍으니까 굉장히 멀리까지 적혀 있죠. 그래서 진행 속도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 여기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점 이름이 전향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향점. 음, 전향점이라고 이야기하는 파트를 잘 기억해 주세요. 그곳에서는 여러분들도 어딘가에서 이제 달리다가 방향을 바꾸어서 이제 다시 다른 곳으로 이제 달린다라고 하는 때는 네, 굉장히 속력이 느려지는 순간이 펼쳐집니다. 방향을 턴하려고 할 때 그 순간적으로 속력이 느려져요. 예, 그런 것들. 전향점에서 속력이 가장 느리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고 여기 기압선 한번 볼까요? 기압선. 955, 930, 970, 992. 그러니까 태풍의 발생 시기에는 992 헥토파스칼이 그 중심 기압이었는데 네, 7월 4일 보세요. 네, 970이에요. 네, 7월 6일 보세요. 930이에요. 어, 기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930 점점점 낮아지고 있는 거죠. 이거는 세력이 기압이 낮아지는 건 저기압이 낮아지는 건 세력이 강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네. 왜 강해졌을까라고 따져보면은 따뜻한 바다를 계속 통과해. 그러니까 그 세력이 점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따뜻한 바다를 통과하면서 수증기의 잡열을 어마어마하게 받아. 그러니까 네, 세력이 강해진다. 근데 30도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네, 어떻게 돼요? 네, 기압이 높아졌어요. 물론 이제 육지에 도달하게 되면 기압은 더 높아집니다. 네. 뭐 일단 수증기를 공급받지 잘 못하고요. 그리고 바람이 불 때 예, 바람이 영향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아이도 바람도 지표면과 마찰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속력이 점점 줄어요. 그래서 기압이 점점점 높아지는 것은 세력이 약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네. 음. 여기에서 요거 하나만 짚어줄게요. 태풍의 소멸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기압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건데 태풍의 피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강풍 다 알고 있어요. 집중호우, 비가 많이 내려요. 이건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해일 피해라고 얘기하는 거 별표 한번 해주고요. 해일이 왜 생기느냐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해볼까? 태풍 중심부가 기압이 낮대요. 그러면 왜? 바다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이 위에 태풍을 앙증맞게 그려볼까? 음, 태풍이 이렇게 있다라고 할 때 이 아이는 저기압이잖아요. 누가 봐도 얘는 슈퍼 저기압이에요. 그리고 그 주변은 상대적으로 고기압이 되는 거죠. 이건 상대적인 거. 자, 고기압에서는 세게 눌러요. 저기압에서는 약하게 눌러요. 고기압에서는 세게 눌러요. 그러면 해수면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면은 네,
고기압에서는 낮아지고 저기압에서는 높아지는 거죠. 이게 육지로 온다고 가정을 해봐. 이게 육지로 올라온다고 가정을 해봐요. 근데 여기에서 해일 피해가 뭐까지 고려해줘야 되는 거냐면 피트, 네, 만조. 이거 만조라는 게 뭐냐면 밀물에 의해서 물이 제일 많이 올라간 상태예요. 지금 선생님이 밑에 그린 그림이 일반적인 바다의 해수면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게 만약에 만조라면은 이렇게 높아진 상태에서 이제 출발을 하겠지. 물론 아무리 지금 그림이 조금 그렇지만 태풍보다 물이 올라갈 수는 없지. 근데 저거는 태풍의 영향을 이야기하는 거고 태풍의 영향에 의해서 물이 높아졌는데 하필이면 만조면 해일이 더 크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간조라면 물이 더 낮은 곳에서 이제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태풍이 상륙할 때 간조 시간이라면은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수 있으나 태풍이 상륙할 때 계산을 해봤는데 우리나라에 밀물이 몰려들고 있는 만조 시간이라면 아, 어마어마하게 영향이 크다라고 하는 거 요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태풍에 대해서 조금 문제를 한번 짚어보고 넘어오죠. 142쪽에 2번하고 4번 한번 풀어보시고 얘기 좀 해주세요. 채팅으로 해도 돼요. 했어요. 네. 했어요. 네. 자, 2번 보시면은 그림 가는 이제 태풍 주변의 구름 모습이고요. 나는 태풍 주변의 풍속과 기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자, 여기 그림 보시면은 어느 거 하나는 풍속이고 어느 거 하나는 기압이에요. 음, 저렇게 태풍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태풍은 당연히 중심부는 기압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음, 중심으로 들어갈수록 기압이 낮아집니다. 그거 하나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X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아이가 이제 기압선이 되는 거고요. Y는 풍속선이 돼요. 네, 풍속선이 이렇게 M자형으로 나타나면은 네, 눈을 통과하는 거죠. 음. 자, 그렇게 봤을 때 기역에서 보시면은 가의 B 지역에서는 가장 강한 상승기류 아니요. 네, 부족한 부분을 이제 메꾸려고 방금 풍속이 그러니까 바람이 이제 내려가는 하강기류가 생기는 거고요. 니은 보시면은 나의 A 지역보다 C 지역에서 A 지역은 태풍의 왼쪽 왼쪽 방향 그리고 C 지역은 태풍의 동쪽 방향 오른쪽 방향이에요. 태풍의 움직이는 방향의 어느 쪽 방향? 오른쪽 방향이 이제 위험 반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위험 반원은 풍속이 진짜 강하다라고 하는 거. 네. 그래서 태풍의 C 쪽 방향이 좀 더 가장 강한 바람이 분다. 니은 맞습니다. 그리고 나의 X는 풍속의 분포, Y는 기압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 네. 반대가 되겠죠.
X는 기압 분포, Y는 풍속 분포. 그래서 서로 반대가 되니까 정답은 니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 보시면은 이 풍속선을 보세요. 풍속선. 풍속선만 이렇게 따로 본다고 했을 때 풍속선이 다르죠. 그러니까 왼쪽에 이 아이는 눈 통과한 거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풍속선은 눈 통과하지 않은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풍속이 계속 상승만 하지. 어. 자, 기압은 낮아지고 풍속은 상승하고. 네. 그러니까 저렇게 풍속이 상승한다. 태풍의 눈은 통과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근데 요거 살펴보면은 네. 선생님이 푸는 식대로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풍향을 보세요. 풍향. 풍향이라고 하는 아이. 처음에 예, 요거 풍향 읽어주세요. 1번. 그리고 요거 풍향 2번. 요거 풍향 3번. 이렇게 읽어주시면은 자, 첫 번째 먼저 부는 바람이 남동풍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관측 지역이 있다라고 했을 때 남동풍이 먼저 붑니다. 이렇게 바람이 불어가요. 이게 1번. 그리고 남서풍, 남풍이라고 해보자. 2번. 그리고 남서풍이 부는 거 3번. 그러면 바람의 방향이 어떻게 돼요? 요렇게 꺾이죠. 시계 방향이네요.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가는 거, 네,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바뀌는 지역, 네, 위험 반원이 되겠죠. 네,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자, 이 8월 28일 10시경 태풍 중심. 자, 그거 어떻게 파악합니까? 네, 요거 기압선. 기압선이 가장 낮을 때 중심 부근에 위치한 거지.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28일 10시경에 태풍 중심에 위치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태풍의 중심이라는 것을 눈이라고 이야기하는 아이가 그 문제가 있고 눈이 아니어도 중심 부근이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중심 부근. 음. 중심 부근은 확실하게 눈이 아니지만 여기에서 태풍 중심에 위치하였다라고 하면은 눈을 이야기하는 건가라고 하는 거 조금만 의심을 한번 해볼게요. 음. 자, 근데 지금 10시경에 기압이 가장 많이 낮아져 있고 태풍의 중심에 위치하였다라고 하면은 좀 의심을 좀 해볼게요. 어, 태풍의 중심이 눈이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보면은 이거는 틀립니다. 보통은 이제 중심 부근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음. 자, 디귿. 8월 28일에 태풍에 의한 피해가 가장 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8월 28일에 태풍에 의한 피해, 네, 풍속이 가장 크니까요. 그때가 피해가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태풍은 그 자체가 이제 풍속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디귿까지 맞아서 정답은 4번. 네, 조금 뒤로 넘어가 볼게요. 몇 페이지냐면은 이거 수능 문제가 있을 건데 여기 있네요. 아, 여기 있습니다. 네, 168페이지 5번하고 6번 요 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5번하고 6번 168페이지입니다. 했어요.
네. 두 분 다 푸셨어요? 네. 아, 네네네네네. 알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음, 여기에서 보는 그림 가는 어느 태풍이 대한 해협을 통과하는 시각 T1, T2, T3일 때 태풍 중심의 위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이 태풍의 영향을 받은 어느 관측소에서 관측한 풍향과 풍속을 나타내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풍향과 풍속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세요. 태풍이 진행을 한 게 T1이 먼저고 T3가 나중이기 때문에 바람의 풍향이 요렇게 T2에서 요렇게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방향으로 따지면 요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한다라는 것은 태풍 진행 방향의 왼쪽 안전 반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학생들이 예전에 많이 틀렸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왜 많이 틀렸냐? 여기에서 보면은 T1하고 T3가 몇 도 차이가 나냐라고 하면은 네, 이렇게 직선을 그리고서 180도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거 정확하게 그리면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T3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점 찍어 놓으면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요렇게 바람이 불어간다라는 거 이야기하는 거고 T1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요렇게 바람이 불어간다. 그러니까 요 사이 각도가 180도냐라고 하면은 180도가 아니지. 음.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예, 180도이다, 180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요런 것들 잘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180도 아니다. T3 이후 소멸되고 있는 아이잖아요. 소멸되고 있으니까 중심기압은 높아진다. 소멸되려면 중심기압은 높아지는 거지. 저기압이니까. 네, 높아지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 장. 아이고, 자, 그 다음 문제 6번에 보시면은 어느 태풍의 중심 이동 경로와 예상 경로를 24시간 간격으로 나타냈다. 자, 그리고 중심기압과 중심부근 최대 풍속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지금 여기 부근에서 좀 잘라볼까요? 30도 부근 밑에서는 점이 점점점점 굉장히 짧게 짧게 찍혀 있는데 그 위쪽으로 가니까 점이 팍팍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무역풍대에서는 속력이 느리고 편서풍대에서는 속력이 빠른 게 바로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7월 9일 이후에 30도 이상을 통과하게 되면은 태풍의 이동 속도가 빨라졌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10일 이후 우리나라 서해안은 태풍의 네, 위험 반원에 위치하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 보세요. 저기 이런 문제 볼 때 우리나라에서 서울이 어디 있는지, 부산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 위치도 다 알아야 되고요. 조금 작게 그려져 있는 거지만 예, 서해안이 어디에 있는지, 남해안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을 눈여겨 보셔야 돼요. 여기에 서해안은 이쪽에 있죠. 서해안. 동해안은 이쪽에 있고, 서울은 이쪽에 있고, 이쪽은 부산이 있고, 요렇게 하는 지역을 네,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해안은 위험반원이 아니라 안전반원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디귿 중심기압이 낮을수록 최대 풍속의 값은 작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중심기압이 낮으니까 풍속이 갑자기 높아지기 시작하죠. 중심기압이 낮을수록 풍속은 크다. 자, 정답은 1번. 정답은 하나였습니다. 네. 여기에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면,
네, 요거까지 한번 해볼까요? 7번까지. 한 번 더 풀어봅시다. 됐어요. 네. 네. 잠시만요. 연락이 와가지고 잠시만 대기할게요. 네. 아, 죄송합니다. 7번 보시면은 나는 우리나라를 통과한 온대저기압과 태풍의 이동 경로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지금 여기에서 가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거 여기 30도 밑에서부터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왼쪽에서 30도 부근에서만 이동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문제에서는 온대저기압이라는 거, 태풍이라는 거 이렇게만 적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두 아이의 정체를 바로 눈치를 챌 수가 있죠. 가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와 같은 아이는 이제 온대저기압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온대저기압과 태풍의 특징 이제 구분 짓는 거라고 하면은 태풍과 온대저기압은 둘 다 공통적으로 저기압이라는 것은 공통적이지만 그런데 태풍은 전선이 없는 아이고요. 온대저기압은 전선이 있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기억에 전선을 동반한다. 이 아이는 온대저기압, 온대저기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기억은 아닙니다. 니은 우리나라를 지나는 동안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어쨌든 30도, 60도 부근 편서풍 지대이기 때문에 영향받죠. 니은 우리나라를 지나는 동안 A 지점의 풍향, A 지점 둘 다
저기압이에요. 둘 다 저기압인데 이제 저기압이 진행하는데 그 오른쪽에 A가 있고요. 여기에서도 온대저기압이 진행하는데 그 오른쪽에 A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압이니까 특징, 바람이 부는 특징은 똑같죠. 처음에 어떻게 바람이 부느냐, 이거 어떻게 바람이 부냐면 뭐 어떻게 해도 되냐면 여기 다 지우고 네 요렇게 분다라고 가정을 할 때 1번, 2번, 3번 위치를 그려 놓고 A는 상대적으로 고기압이 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의 위치에서 각각 A에서 부는 바람은 1번, 이게 1번, 2번, 2번, 그리고 3번, 3번. 이렇게 바람이 불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A에서는 이 저기압들이 지나갈 때 바람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네. 시계 방향으로 변하는 것처럼 보이네. 라고 해서 디귿이 맞는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니은과 디귿 정답은 네, 4번이 정답이 되겠죠. 네, 다시 앞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몇 페이지냐면 네, 137페이지예요. 137페이지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주요 악기상이라고 나오는데 악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흔하게 얘기해서 나쁜 기상을 이야기해요. 나쁜 기상. 뭐가 나쁜 날씨냐라고 하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따뜻하다, 맑다 이런 거를 좋아하고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리는 거. 막 그러니까 가벼운 눈이 아니라 폭설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은 참 나쁘다, 날씨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주요 악기상은 네, 이거 보통 뭐랑 연관이 있느냐? 네, 적어주세요. 정란운이라는 것과 절 말고요. 적란 운과 가장 연관이 깊다라고 하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1번 뇌우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란운에서 번개가 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뇌우의 발달 과정이라고 적혀 있는데 선생님은 뇌우라고 써져 있지만 정란운이라고 바꿀게요. 사실 저 아이는 정란운의 발달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지 뇌우만 저렇게 발달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뇌우가 발달하면 그 정란운이 발달하면서 번개가 어마어마하게 친다? 그러면 뇌우인 거고. 번개 그 뇌우 정란운이 발생하면서 네, 강한 상승 기류가 어마어마하게 있다. 네. 상승과 하강을 반복. 강한 상승 기류가 있다. 그러면 우박이 생성되는 거고. 정란운이 생성이 됐는데 수증기가 매우 많다라고 하면은 이 짧은 시간 동안 일정량 이상의 비가 집중되어서 내리면 이제 그거를 집중호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 고3 학생들은 1시간에 30mm 내리는 거 또는 하루 동안 80mm 내리는 거 요거는 기억을 해주세요. 수치로. 예, 저 퇴적하면서 이제 모래 수치 기억하는 거랑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집중호우 30mm 내리는 거 이거 기억하는 거 똑같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수치들은 기억해 주셔야 돼요. 네. 네. 그래서 국지성 호우라는 것은 1시간에 30mm 어마어마한 상승 기류가 있으면서 네, 마침 수증기까지 있다고 할 때, 예,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 다시 돌아와서 뇌우라는 거
번개, 정난운이 발생되는 과정 이런 것들 살펴보면은 처음에는 상승 기류가 조금 있었어요. 상승 기류가 처음에 이제 강하게 형성되기 시작하면은 저군이라는 것이 생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저군이 생성되면은 물방울이 커지잖아요. 물방울이 커지면 하강 기류가 생기기 시작해요. 상승 기류와 하강 기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물방울들이 점점점 커지는 거고 정난운이 점점 발생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천둥, 번개, 동반한 이제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방울이 커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상승 기류가 많이 발달하려면 여기에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름철, 여름철에 국지적으로 가열된 공기. 둘째, 온대저기압과 태풍에 의한 강한 상승 기류, 여기. 그리고 3번, 전선에서, 특히 한랭 전선에서 강하게 상승할 때 라고 하는 거.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런 경우일 때 상승 기류가 강하게 발생한다는 거고, 저런 경우일 때 정난운이 발생한다라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폭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짧은 시간 동안 어마어마한 눈이 내릴 때. 자, 그 중에서 시베리아 고기압 발표해 주세요. 시베리아 고기압. 네, 시베리아 고기압이 우리나라 서해나 이제 동해를 통과할 때 이제 밑에서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으면은 기단이 변질이 일어납니다. 기단의 변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여기에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보면은 여기가 시베리아야. 시베리아. 중국. 그러니까 여기에 공기가 있어요. 공기. 시베리아 기단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한랭 건조한 특징을 갖고 있어. 근데 우리나라 서해를 통과할 때 어마어마한 따뜻한 느낌. 그러니까 사실 그때 바다에 들어가면은 그냥 바다는 당연히 차갑죠. 근데 저쪽 시베리아 공기에 비하면 따뜻하다고. 온도는 그러니까 온도는 상대적이니까요. 음, 온도는 상대적이니까 저기에서 지금 서해 바다를 통과하는 기단의 경우, 네, 아래가 따뜻해지고요. 위는 차가운 상태로, 한랭한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따뜻한 공기는 상승에, 한랭한 공기는 하강에,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정난운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여기 근처에서 서해 바다에서 수증기까지 들어가는 거는 덤으로, 그러니까 강력한 비구름, 눈구름이 형성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눈을 내릴 수 있는 폭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강풍, 한파, 혹시 태풍 풍속 기억하시는 분 있나? 태풍은 17m/s 이상이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강풍이라는 것은 14m/s 이상이 10분 이상 불 때. 자, 한파 지난 겨울에 엄청 영향을 끼쳤었죠. 시베리아 고기압이 우리나라 지역까지 이제 확장되면서 발생하는 거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데 한파가 이제 작년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저 한파에 대해서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황사라고 하는 파트는 기억을 꼭 해주시는데 황사 편서풍이 불어서 모래바람이 날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3월에서 5월 사이에 저곳에 이제 따뜻한 햇볕이 많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저기압이라는 것이 강하게 형성돼요. 그러니까 저기에는 흙밖에 없으니까 열을 쉽게 받거든요. 그러면 다른 곳에 비해서 온도가 쉽게 높아져요. 그러니까 온도 상승에 의한 저기압이에요. 온도 상승으로 인한 저기압.
그래서 저기압이 형성되면은 네, 바닥에 있는 것을 쑥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편서풍을 따라서 네, 이동해 가는 거죠. 그리고 가는 길목에 중국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일본이 있어요. 중국에는 모래가 떨어지고요. 그래서 중국에 모래바람 확 하고 엄청나게 오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그리고 일본은 더 멀리 있으니까 더 작은 거, 초미세먼지가 움직인다 라고 하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뒤쪽에 몇 문제만 놓고 보면 되겠는데, 네, 뒤쪽에 15번, 16번, 아니 14번, 15번 요거 두 개만 풀어볼게요. 15번, 14번. 아니요, 마지막. 네, 같이 볼게요. 14번에 보시면은 우리 서울 지역에 네, 집중적으로 내린 호우가 있었다. 발생한 피해가 있었는데 추석 연휴 서울 지역은 300mm에 가까운 비가 내리면서 네, 일부 지역은 도로가 통제되고 강수가 많았는데 네, 시간당 100mm 이상의 강수량이 있다. 자, 호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호우, 집중호우, 시간당 30mm 이상의 비가 내리면 네, 집중호우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집중호우, 어느 한 지역에만 내리고 있으니까 국지성 호우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네, 강한 상승 기류가 있을 때 정란운이 형성되면서 네,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3번에 저군형 구름으로부터 소나기성 비가 내리는 거 맞고요. 네, 어느 지역에만 비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지름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서 넓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요. 어, 그러니까 정답은 4번. 네, 배수로가 이제 잘 점검되어 있어야 네, 호우가 이제 막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위쪽에 보시면은 황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황사의 발원지와 이동 경로를 나타내고 있다. 자, 발원지가 건조하다면 그곳에 모래가 많다는 거고, 모래가 많다 하면 이제 문제가
그곳이 이제 쉽게 열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기압이 막 발생되면은 황사가 심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1번 맞는 얘기고요. 황사의 발생은 기압의 분포와 관계가 있다? 네,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네, 밑에 그러니까 오호츠크의 기단이나 북태평양 기단이 막 발생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저렇게 공기가 오지도 못하죠. 네. 기압의 분포, 만약에 이쪽에 저기압이 있고 편서풍에 의해서 날리는 거라면 네, 기압 분포와 관계가 있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3번, 황사는 편서풍을 타고서 우리나라로 이동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맞아요. 4번, 이 말이 중요한데요. 우리나라의 상승기류가 발달하면 상승기류 위쪽으로 향하는 바람의 흐름이죠. 자, 우리나라에 먼지가 떨어져야 되는데 상승기류야. 그러면 황사 피해가 네, 감소되겠죠. 감소. 중국, 몽골 사막 면적 넓어지면 황사의 양 증가하는 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정답은 4번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